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자격과정 강의를 하고 있는 배영광 교수입니다. 자, 저희는 벌써 5번째 이전 강의로서 상담의 과정과 기법, 즉 심리상담의 뼈대와 그 뼈대의 그 주축을 이루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처음에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상담 역시 전문가와 만남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담에도 그 흐름과 그 기법들이 여러 가지 적용이 됩니다. 자, 상담이라는 것은 한두 번의 짧은 만남으로 소기 성과를 거두기도 하지만 대개는 여러 차례의 지속적인 만남을 필요로도 하지요. 이론에 따라서는 정신분석 같은 경우에는 2년 혹은 3년 이상의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여러 번의 되풀이되는 만남의 과정에서 상담은 시작되고 또한 전개가 되고요. 반전을 거듭하다가 결국엔 종결에 이릅니다. 자, 이를 상담의 단계 또는 상담의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상담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른바 초기 단계. 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과 만남을 해도 초기에 첫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죠. 상담에 있어서 초기 단계라는 것은요, 상담자와 그리고 내담자가 서로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시작하여 이후에 몇 번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담자하고 상담사하고 처음에 만나는 그 첫 회기를요, 면접 회기라고 합니다. 접수 면접 회기.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초기 단계에서는요, 상담자가 해야 할 일은 대체로 다음과 같지요. 예를 들어서 내담자와 신뢰할 수 있는 이른바 상담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라포라고 합니다. 라포 형성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면 첫인상이 좋아야지 그 만남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와 같은 이제 우리 일반사의 인간관계의 만남이 이와 같은 상담 관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자, 둘째, 상담자는요, 내담자가 문제가 무엇이고 또한 그 문제가 언제부터 발생했으며 또한 이 내담자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상담센터에 오게 되었는지 그러한 질문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자, 요즘에는 워낙 많은 상담센터들이 심지어는 읍이라든가 면 단위에도 생기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형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담센터가 많이 군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담센터가 많이 설립됐다는 건 많은 부분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내담자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한 개인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상담을 받으러 신청하기까지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탐색한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파악하고 내담자가 계속 상담을 받고자 하면 상담에 대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쉽게 뭐라고 하냐면 상담의 구조화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대학교를 다니게 되면 첫 학기의 첫 주는 우리가 강의 계획서를 뽑아가죠. 그럼 그 강의 계획서에는 첫 주부터 13, 14주까지 어떠한 내용의 컨텐츠가 있고 몇 주차에서는 뭐를 해야 될지 그 안내서가 거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1, 2회기에서는 상담이 내담자가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기를 원하면 이 상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거기에 대한 안내가 구조화라는 작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손으로 강조한 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가 파악이 되고 그리고 내담자가 상담을 원하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내담자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상담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것이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어떤 내담자가 이제 하버드대를 목표로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내신이 9등급 체계에서 5등급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 어떤 사람도 1, 2년 안에 하버드 갈 실력을 갖추기가 쉽질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단기간 내에 1, 2년 내에 성취 가능한 대학교 수준을 점검해가지고 현재 내신 실력과 점검해서 구체적으로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바로 이것이 이제 콘크리트한 상담 목표 설정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구조화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는 어느 단계로 들어가게 되냐? 바로 중기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중기 단계를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작업 단계라고도 합니다.
왜 작업 단계로 하냐? 자, 중기 단계에서는 내담자를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이 행해지기 때문에 그러하단 얘기죠. 즉, 초기 단계에서 드러난 내담자의 문제들이 그러한 본질적인 해결책에 대한 처치적 개입이 이 중기 단계에서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중기 단계를 말씀을 드렸듯이 문제 해결이나 작업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우리가 수많은 이론들을 배우겠지만 그런 이론들 중에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맞는 이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이론 중에 각각의 상담학 이론마다 중요한 기법들이 있어요. 그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스킬로서 이렇게 익숙하게 내 것으로 체화했을 때 이렇게 중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체화한 상담학 이론의 기법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이 중기 단계에서 문제 해결 방법은요, 내담자가 가진 심리적 문제의 성질이나 그런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내담자가 심각한 정신증을 앓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나게 되는 내담자를 크게 두 가지 범위로 분류하면 신경증이 있고 정신증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신경증은 아주 높은 수준의 불안을 느끼는 것이고요. 정신증은 그런 높은 수준의 불안은 기본이고 이 현실 세계를 이제 되게 이제 분리해서 지각한 겁니다. 망상이라든가 환각이라든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듣고 이제 그런 영역인데, 그러한 문제의 성질의 유형에 따라서는 상담학적 개입 으로만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약물 개입이 또한 거기에 혼용돼서 개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요, 상담자가 앞으로 어떻게 상담을 진행해 갈 것인지에 대한 상담의 계획으로서 이걸 우리가 세팅해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담학 이론을 배우실 때에도 그런 하나하나의 이론들을 철저히 기초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건물에도 뼈대가 있듯이 그 지하를 튼실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론들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러한 상담 계획은 말씀을 드렸듯이 내담자의 문제, 그리고 상담 목표, 환경적인 요인, 상담자의 이론과 경험 등 여러 가지 전문성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우리가 고려하여 이른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우울증을 겪는 내담자에게는 우울증에 특화된 이론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인지치료를 사용한 것이 치료적으로도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데이터화된 이제 근거 기반 치료라고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내담자의 기대나 선호, 능력, 자원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쨌든 내담자들이 상담실로 온다는 것은 그들이 호소하고 있는 문제거리가 몇 가지가 있다는 것으로 전제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내담자를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후보자로, 잠재성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상담실에 왔지만 그러한 내담자 역시 자기에게 갖추어진 자원과 그리고 강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 주는 것도 상담사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중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개입과 그리고 치료적 이제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는요,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다는 상담자하고 내담자하고의 합의하에 이제 종결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인간의 만남도 처음과 그 끝이 있듯이 이 상담사와 내담자의 만남도요, 그 처음과 끝이 존재합니다. 자, 종결 단계는요, 말 그대로 이제 상담 초기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이 상담을 마무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상담자는요, 이 내담자하고의 상담 관계를 종결하기 전에 내담자가 상담을 마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평가하고 내담자하고 논의한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내담자가 이제 종결을 하게 된다는 건 내담자에게도 이제 현실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이제 마침표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내담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끝난 거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제 그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불안감이 있다면 그런 불안감을 좀 달래주고, 종결이라고 해서 당장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해 드려야 된다. 자, 이렇듯이 상담자와 내담자는 종료 시기를 결정하고 또한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며 상담 기간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갑자기 상담을
종결하기보다는 몇 주 또는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상담학 이제 우리 교수님이나 책에서는요,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둔 뒤에도 추수 상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전화를 해보고 잘 적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한 것까지가 우리 상담사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 상담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가요? 굉장히 민감하고 어쩌면 윤리적인 면에서 내담자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담자의 그 권익과 그 복지를 존중해줘야 되지만 섣부른 개입과 종결을 빨리 끝냈을 때에 대한 그 후유증 때문에 여러 가지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결 시점에 너무나 중요한 작업들을 이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조금 전까지가 상담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상담의 과정을 하나의 3단계의 과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 상담의 기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시하는 10가지 이상의 상담 기법은요, 그야말로 범용적이고 표준화된 기법이에요. 자, 범용적이고 표준화된 기법이란 건 무엇이냐면요, 호환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호환성이 무엇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휴대폰을 샀으면 그 휴대폰의 그 충전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 있고 일본 가서도 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선진국 가서 쓸 수 있는 그 호환성 있는 충전기면 더 좋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호환성이라는 것은 널리 다른 상담 이론을 개입할 때에도 오늘 설명드리는 이 기법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기법은요, 경청이라는 기법입니다. 자, 경청은요,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내담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한다? 주의 깊게 귀담아 듣는 태도를 우리는 경청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단순히 말의 내용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말하라는 의도나 그리고 그 심정을 주의 깊게 헤아리는 그 마음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얘기하는 그 사실, 언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왜 이 시점에서 그런 말을 했을지 이걸 우리가 유추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청을 한 것만으로도 이 상담사들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뭐 사소상담센터에서 토요일 날 주말 상담하면 4케이스, 5케이스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져요. 에너지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그 듣는 것과 이 상담 관계에서 이 듣는 경청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내담자의 말에 대한 경청은요, 상담을 이끄는 주요한 요인이고, 이 경청을 잘 한 것만으로도 그래도 내담자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느 정도 감정의 정화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청을 통해서는요, 내담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북돋아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탐색하게 하며 상담에 대한 책임감을 또한 느끼게 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는 상담자와 이 내담자의 관계에서 상담자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내담자의 유형에 따라서는 상담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내담자들도 간혹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내담자가 상담자를 의존한다는 건 어느 지점에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과잉으로 의존하게 됐을 때 나중에 상담 결과가 좋게 안 나왔을 때는 상담사를 원망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내담자하고 상담을 할 때 이 상담의 성패, 즉 상담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상담자의 요인도 있지만 내담자의 요인도 있음을 그것을 각인시켜 준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상담자가 아무리 훌륭한 자격과 학위가 있다고 해도요,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동기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이 상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실패로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기법은요, 이른바 반영이라고 합니다. 자, 경청한 다음에 반영. 뭐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냐? 저한테 되물을 수도 있는데 맥락은 약간 다릅니다. 자, 반영은요, 내담자의 메시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메시지는 언어겠죠. 즉 말입니다. 말 속에 담겨 있는 감정 혹은 정서를 되돌려주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이제 자기 엄마하고 이제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딸 되시는 내담자가 나는 엄마가 죽어도 싫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죽어도 싫어요라는 엄마에 대한 그 싫음의 감정을 얘기했을 때 그 말의 톤이라든가
그리고 눈빛의 이제 그런 이제 그 무드라든가 신체적인 자세에 따라 수많은 해석거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 상담사는 이제 저 같은 남자 상담사보다는 여성 상담사들이 더 유리하다는 것도 이러한 민감한 센서가 이 상담자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난 민감한 센서가 없기 때문에 상담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훈련을 받으면 이 뭐 공감이나 반영과 같은 기술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담자가 말한 내용 그 자체보다는요, 말씀을 드렸듯이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을 파악하고 그것을 내담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것.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해진 것이 진실이 아니란 뜻이죠. 행간에 숨어 있는 메타포, 그 은유를 파악해내는 것이 이 반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담자는 반영을 통해서 내담자의 태도를 거울에 비추어주듯이 보여줌으로써 내담자의 자기 이해를 도와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담자는 이러한 거울 작업을 통해서 자기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상담자는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변별해서 도움을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가 말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드렸듯이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세, 몸짓, 억양, 눈빛, 이런 4가지 요인들.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기록을 해요. 페이퍼에. 근데 그때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기록에 이제 그 의존하다 보면 내담자가 얘기하는 이 메타포 여러 가지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상담사가 이런 부분을 잘 못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이해받고 있지 못함을 내담자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째 기법은요, 이른바 수용이라고도 합니다. 자,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3번째 기법까지 다 그 내용 같은데 조금은 뉘앙스나 억양에서 무드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자, 상담자가 내담자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또한 존중하고 있음을 표현함으로써 내담자가 어떤 위압감이나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도록 이제 유도하는 것이 수용이라 할 수 있죠. 조금 전에 보았던 기법보다는 이 수용이 아주 기본적인 기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3번째까지는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담 관계가 형성되는 상담 초기에 많이 시행되는 기법들입니다. 그러면 4번째 이 질문 기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된다면요, 우리는 내담자의 문제의 그 근원을 탐색하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들을 할 수가 있다. 바로 그때 사용하는 중요한 기법이 바로 무엇이냐? 질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상담이라는 것은 내담자하고 상담자가 서로 상호간의 대화와 대화의 연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들어준 것도 필요하지만 상담자가 적재적소에 내담자가 표현한 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내담자가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상담자가 질문을 많이 하며 내담자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것은 적합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담을 한 다음에 그걸 녹음을 한 다음에 추고록을 풀거든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상담자가 한 말, 내담자가 한 말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전사해가지고 보게 돼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내담자가 한 3분의 2 정도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3분의 1 정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의 양의 비율이 좀 적합하다 합니다. 자, 질문이라는 것은요, 내담자가 이야기를 계속하여 자기 탐색을 중동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혹은 내담자가 자기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제 수행하는 일면 명료화라는 거. 그러니까 내담자가 얘기한 말 중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든가 뭔가 붕 뜬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껏 끊으면서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면의 한 가지 기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왜라는 질문이라든가 일련의 유도 질문들은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 꼭 이런 건 아니셨나요? 뭐 이런 식의 유도 질문들은요, 내담자라 하여금 상담자의 역할과 상담의 성격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 마치 추궁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왜라는 질문을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즉각적인 정보를 탐색할 때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문에는 중요한 부분이죠.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있습니다. 자, 개방과 폐쇄. 결국엔요, 일반적인 상담 세팅에서는 개방형 질문이 한 80% 정도,
그리고 폐쇄형 질문이 10에서 20%의 비율로 하고는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 이제 일반적으로 정해진 규칙은 아닌데 그만큼 개방형 질문이란 것은 내담자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요인을 좀 폭넓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너 어제 집에 있었어 없었어? yes or no가 아니라 이게 이제 폐쇄형입니다. 너 어제 집에서 뭐 했어? 집에는 잘 있었니? 후자의 질문이 개방형 질문이죠. 무엇인가 이제 가능한 많은 대답을 할 기회를 준 것. 이렇게 이제 가능한 많은 대답할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폐쇄형 질문 나오죠? 조금 좁고 한정적입니다. 상담사가 원하는 것만 듣기를 원해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죠. 이분법적 답변. 이런 질문은 우리가 바람직하진 않다. 물론 폐쇄형 질문이 초반기에는 필요할 수도 있다. 직접적인 중요한 정보를 원할 때에는. 자, 유도 질문과 모호한 질문도 있습니다. 뭐 이제 유도 질문, 특정한 방향으로 답을 요구할 때 모호한 질문들 이렇게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4가지 질문을 적재적소에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이중형 질문이라든가 2가지를 동시에 묻는 것이죠. 그리고 폭탄형 질문, 갑자기 3-4가지 질문해요. 상담사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상담사 자기 불안으로 인해서. 그 다음 이제 왜 질문을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 5번째는요, 재진술이 있어요. 자, 내담자의 메시지에 표현된 핵심 인지 내용을 되돌려주는 기법으로서 내담자가 표현된 말을 상담자의 언어로 뒤바꾸어서 이제 전달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엄마가 참 미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엄마가 참 미워요라는 말을 상담자가 다른 말로 이제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누구님은 엄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싫은 마음이 가득한 것이군요. 예, 이렇게. 예. 자, 내담자가 어떠한 상황, 사건, 그리고 사람, 그리고 생각을 진술하고 나서 그 내용을 상담자가 조금은 다른 말로 전환시켜서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기법을 우리는 재진술이라고 해요. 조금 내담자가 자기가 얘기한 거를 이제 좀 인식한 거. 자, 그 다음 6가지 이제 기법, 6번째 기법으로는요, 이른바 명료화란 기법이 있습니다. 자, 이 명료화는요, 내담자의 말에 내포되어 있는 뜻을 내담자에게 명확하게 말해 주도록 요구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내담자들은요, 글쎄 이제 뭐 이걸 비율로 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한 3분의 2 이상의 내담자들은 뭔가 좀 명확하지 않은 말을 해요. 자,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과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이 비교는요, 명확한 자기인식, 내가 현재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상담실에 오는 내담자들은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담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뭔가 두리뭉실한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 이때 상담자는 조금 더 내담자가 이야기한 바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됐을 땐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지금 말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활용이 된 것인가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초창기 초급 상담사일 때는요, 제가 상담 내담자하고 이제 그 말한 것을 이걸 녹음해서 상담자 내담자 이렇게 전사로 해서 아래 한글로 풀어 쓰게 됩니다. 그럼 풀어 쓴 그 상담 내용 스크립트를 가지고 슈퍼바이저한테 가요. 그럼 매번 혼나요. 어떤 부분에 혼나느냐? 이 명료화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담자가 마음이 많이 우울해요 얘기했을 때 그 우울한 게 어떠한 우울의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울하다는 건 굉장히 브로드하죠. 그때 상담자는 누구누구님이 느끼는 우울한 감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명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내담자의 실제 반응에서 나타난 감정이나 생각 속에 암시되었거나 또한 내포된 의미를 내담자에게 보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분명히 다시 말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요, 사실 그 어떤 기법도 중요하지만 이 명료화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상담의 초급과 중급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그 판별의 기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애매하게만 느끼던 내용이나
불충분하게 이해한 자료를 상담자가 말로 정리해 주는 부분도 하나의 명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명료화는 내담자가 자기 이해를 받고 있으며 또한 상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담사는요, 내담자에게 하나의 공명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는 하나의 매개체가 돼가지고 내담자가 얘기한 것을 상담자가 이해를 해서 그걸 곱씹은 다음에 이걸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부정확하게 인식했던 자기의 인식을 상담자가 명확한 것으로 다른 말로 전해줌으로써 명확한 자기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상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상담자가 명료화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내담자가 느낄 수 있습니다.